자, 오늘은 세 번째 3주차 강의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신세계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얘기하는데 항상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누구에 의한까지 얘기하면 더 좋겠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유토피아라는 이름의 디스토피아를 창안하고 설계하고 조직하고 운용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신세계인가? 올덕 석슬리의 이 멋진 신세계는 조지 오웰의 1984와 함께 20세기 디스토피아 소설의 고전으로 손꼽히죠. 이 둘을 비교하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그 얘기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본도 아주 다양해요. 번역본도 아주 다양한데 내가 보던 책이어서 아주 오래된 낡은 책입니다. 30년이 넘은 책이 내가 본 건 여러분들은 새로운 버전으로 요즘 좋은 번역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새로운 번역 버전으로 보면 됩니다. 안 보는 게 물론 기본이고 굳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버전으로 보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아까 찌찌뽕한 학생이 있었어요. 찰리 채플린은 뭐 누가 뭐래도 최고의 영화인이면서 뭐 극작가이면서 감독이면서 배우이기도 하죠.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채플린은 영화배우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가입니다. 영화 뭐 테크니션 수준이 아니죠. 어느 뭐 하나의 일개 배우 이 수준을 넘어서는 사상가입니다. 한 시대의 미래에 대한 진단을 영화 언어를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이제 뭐 시티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독재자까지 주로 좀 장편 무성 유성 영화들을 주로 볼 텐데 찰리 채플린이 처음 영화를 만든 게 1914년이에요. 1914년에 이 짤막한 20분 남짓한 짧은 단편 형식의 무성 영화들 많이 만듭니다. 그 영화들이 유튜브에 다 퍼블릭으로 다 공개가 됩니다. 저는 거의 다 봤는데 그 우리가 흔히 봤던 뭐 황금광 시대나 이 더 키드도 그 전이긴 하죠. 이런 독재자나 모던 타임스나 그 전에 이 젊은 시절에 20대 후반, 20대 후반에 찰리 채플린의 재기발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부터 연기까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항상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누가 왜 한 말인지. 내가 찰리 채플린의 전기도 뒤져보고 잘 안 나와요, 이게. 여러 군데를 뒤져봤더니 소스가 obituary면은 부고죠, 부고.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디언이라는 그 신문에 채플린이 죽었을 때 가디언의 부고가 있겠죠.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고를 쓴 사람이 이 말을 인용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채플린이 흔히 인터뷰에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화 기법으로도 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모습은 클로즈업을 하고 카메라를 바짝 당기고 희극적인 모습은 멀리서 롱테이크로 잡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아주 슬프고 비극적인데 멀리서 보면은 희극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황금강 시대에서 우리 찰리가 배가 고파서 가죽 구두를 요리해서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카메라를 잡으면은 정말 참담하지. 비참하죠. 가죽을 요리해서 먹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참 비참한데 멀리서 그 스파게티처럼
찰리가 먹고 있습니다. 얌얌하면서. 그 우스꽝스럽지. 그러니까 이 눈물 속의 웃음 같은 것인데 그 영화 기법으로도 찰리 채플린이 자주 활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보다는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이 말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when seen in close-up 그리고 long shot 영화 용어를 썼죠. 그죠? 그러니까 when 영어 공부도 할 줄 알죠?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빠졌어요. it is가 빠졌습니다. 인생이 가까이에서 보일 때는 비극인데 but a comedy in long shot 멀리서 볼 때는 희극이다. 이 말은 여러 맥락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을 고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20대 초반 지금 26학번부터 17학번 큰형님까지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왜 20대 초반을 지내다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 모두가 내 인생의 전부가 걸린 것 같죠. 이를테면 전부가 걸린 것 같고 결석 한 번 하면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무너지는 것 같고 F 하나 맞으면 세상이 왕창 무너져서 내 인생이 결단 나는 것 같고 그렇죠? 저기 남들 저기 무슨 위대한 대학 가는데 저 북악산 구석에 있는 국민대학교 온 나는 인생 다 종쳤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안 그런가? 근데 그게 그렇게 비극처럼 보이지만 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친구하고 또는 애인하고 헤어졌다. 인생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할 수 있겠죠?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비극이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 클로즈업과 롱샷을 늘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상대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죠.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현상을 보거나 현상을 경유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쌓아갈 때도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볼 필요가 있고 가까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가까이만 보다 보면은 인생 전부가 비극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지. 조금만 우리가 방법이란 말 종종 썼죠. 방법적으로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야를 좀 앞으로 던져놓고 또는 과거로 던져놓고 현실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 짧은 순간에 모든 게 결정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내 삶을 너무나 좁게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바라볼 때도 늘 역사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과거의 시점으로 과거의 눈으로 현재를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도 있어야 되죠. 이 쌍방향적인 벡터가 작용할 때 현재는 훨씬 더 입체적인 의미로 또는 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겠지.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도 뭐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멀리서 볼 수도 있겠죠. 뭐 영화사의 최고의 작품처럼 꼽힙니다. 베스트 10 중에 하나라고 해도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모던 타임스는 말 그대로 근대입니다. 근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여기서도 이 클로즈업과 롱샷이 바로 대비가 되죠. 가까이서 보면은 톱니바퀴 속에 끼어 있는 찰리 기억나죠? 롱샷으로 비추면 그게 우스꽝스러운 슬랩스틱 코미디가 돼버리지.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근대란 무엇인가에 관한 철학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질문부터 철학적인 질문까지 포함하고 있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의 끝에 도달한 마지막에는 우리 찰리하고 그 소녀하고 먼 길을 떠나는 걸로 끝나지만은
그죠? 만나서 끝나는 끝나지만은 그 전까지만 얘기하자면은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가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이런 우리가 오늘 읽을 디스토피아의 멋진 신세계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혹시 안 본 사람이 있으면은 꼭 보십시오. 이건 10번, 20번 봐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의미가 달라져요. 수많은 그 사회학자들, 철학자들, 비평가들은 물론이고 이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를 두고 글을 썼고 여기에 사유에 원천으로 삼은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모던 타임스 독재자, 황금광 시대는 꼭 봐야 할 작품들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멀리 안 갈게요. 짧게 보겠습니다. 헉슬리는 생물학자, 과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도 이튼 스쿨 있죠? 이튼 스쿨을 졸업하고 의학을 공부하려고 했으나 인생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막염인가 무슨 눈병을 앓아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틀어요. 그래서 우리가 멋진 신세계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있는 겁니다. 이런 우연들이 삶의 그 과정들에 끊임없이 빈출하는 것 같습니다. 장편소설 연애 대입법이 있는데 이건 지식인 사회를 풍자한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오래전에 세계문학 전집의 라인업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읽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여기 대입법이란 말 나오죠. 이거 음악 용어입니다. 어떤 다른 선율, 독립적인 그 선율들이 수평적으로 함께 흐르는 그 방법이에요. 이게 수직적으로 가면 화성이 되죠. 이 음악하는 사람은 잘 알 텐데 음악적인 방법, 작곡 방법을 소설에 도입했습니다. 이게 멋진 신세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멋진 신세계 제3장, 멋진 신세계가 18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8장 중에 3장이 바로 대입법적 구성이에요. 다른 장들도 대입법의 구성을 따르는 게 맞는데 여러 대화 상황들이 병치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대화 상황들이 병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이 대입법이란 방법을 알고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 방에서는 둘이서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 방에서는 무스타파 몬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저 방에서는 두 남녀가 히덕거리고 있는 동시적인 상황을 몽따주식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게 가능하지만은 활자 미디어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동시에 보여주기가. 그렇죠? 그게 대입법을 소설, 문학의 방법으로 도입한 사람이 바로 올덕 석슬입니다. 혹시 이 중에 이제 소설 쓰고자 하는 꿈을 꾸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작가나 시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훌륭한 작가나 소설가들 중에 국어 국문학과 출신들은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문학과 관련이 없는 공부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하거나, 사회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의학을 공부하거나, 이 의사 출신 등의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루신 같은 사람인데, 이런 문학 외적인 영역에서 온갖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뒤늦게 발견해서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방법들을 주목해 보세요. 무엇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과 형식을 분리해서 보는데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내용과 형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멋진 신세계를 읽을 때 오늘은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멋진 신세계를 읽을 때 올덕 석슬리의 다른 대표적인
연애 대의법을 떠올리면서 대의법적 형식에 주목해서 보면은 이 멋진 신세계가 전 다르게 읽힙니다.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네. 지금은 안 읽어도 돼요. 나중에 읽으면 됩니다. 나중에 멋진 신세계가 여러분을 부르거든 그때 읽으면 됩니다. 32년에 멋진 신세계 출간하고요. 원숭이의 본질. 이게 나왔다 그러는데 이건 나 못 읽었습니다. 이게 헉슬리의 할아버지가 찰스 다윈하고 가까운 사이였던 모양이에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브레이브 뉴월드인데 여기 셰익스피어 전집의 상징성이랬죠. 이 브레이브 뉴월드는 우리 에세이 쓸 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짧은 에세이의 제목이 없는데 어떤 글을 쓰든 제목이 있죠. 근데 노래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제목이 없을 수가 없죠. 제목이 제목 짓는 게 성가시고 귀찮을 때 그냥 무제 이러죠. 무제 짓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이 제목은 실제 내용하고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제목입니다. 반어적인 제목인데 이 제목의 출처가 셰익스피어의 만년, 마지막 그 만년의 작품인 템페스트 5장, 5막 1장입니다. 이 5막은 5막극인데 템페스트가 5막은 1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프로스페로의 에필로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쓴 드라마가 총 38편, 맞죠? 38편 중에 맨 마지막이 헨리 8세고 그 전에 쓰여진 게 템페스트입니다. 근데 물론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연극을 위한 대본으로 쓰여진 거죠. 대본으로 쓰여진 거고 그 당시 런던이나 영국 전역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취재하거나 자기가 각색하거나 편집해서 쓴 게 많아서 표절 시비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저작권 문제가 엄중하진 않았을 때입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말년에 쓴 이 셰익스피어 작품으로 템페스트가 많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프로스페로의 에필로그에서. 근데 이게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이 브레이브 뉴월드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냥 템페스트, 셰익스피어의 희극이죠. 희극 템페스트에서 인용한 것이다 정도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걸 한 입만 따다가 인용하는 거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 맥락이 뭐냐면 여기 프로스페로라는 밀라노 공작이 있죠. 동생에게 추방을 당해요. 공작자를 빼앗기고 딸하고 딸 이름이 미란다죠. 미란다하고 외딴 섬으로 옵니다. 12년 동안 살아요. 근데 외딴 섬에는 캘리번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시라쿠스인가요? 이 마녀에게 억압받고 있던 갇혀있던 에리어를 구해주고 걔를 종으로 삼아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미란다가 딸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스페로의 딸입니다. 이 딸이 육지에서 온 자신 아버지가 마법으로 태풍을 일으켜서 그 자신의 동생과 나폴리의 그 왕과 그 왕의 동생과 이 등등을 이 무인도로 끌어들인단 말이지. 끌어들이는데 이런 사랑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미란다는 3살에 떠나와서 12년 동안 자기 못생긴 자기 아버지하고 더 못생긴 캘리번 말고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 처음 보는 거지. 근데 거기에 나폴리 왕의 아들 페르디넌드하고 퍼디넌드라고 그러죠.
퍼디넌드하고 둘이 사랑하죠. 그 뒤에 이런 그럴싸한 옷을 입고 온 인간들을 보고서 야, 정말 인간들 아름답구나. 저 인간들이 사는 세계 정말 멋지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스페로가 아버지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형제끼리 권력을 두고 다투고 여기까지 외딴 섬에 와서까지 나폴리 왕은 왕과 그 동생이 싸우고 이러죠. 권력 투쟁을 벌입니다. 인간들의 이면이 얼마나 추악한데 그걸 모르고 미란다는 겉모습만 보고 아름다운 인간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 놀라워라. 미란다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니. 인간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멋진 신세계로다.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니. 처음 만난 인간들을 보고 경이로워하죠. 그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멋진 신세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겠지. 프로스페로가 슬프게 미소를 지으며 내게는 새로우리라. 너에게는 새로울 것이다. 요거까지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 브레이브 뉴월드가 여기 나오는 말인데 이게 반어를 머금고 있다는 거 알겠지? 이게 올덕 서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도 이게 그대로 반복이 돼요. 처음에 야만인 존이 자기 엄마가 들려주는 그 문명국, 블룸스버리의 그 문명국의 얘기를 들을 때 처음 봤을 때 멋진 신세계라고 미란다처럼 처음에 감동을 해요. 근데 나중에 델타 인간들이 노동하는 장면을 보고 그 추악한 모습들을 보고 소마라는 그 마약에 쓰러지는 걸 보고서는 멋진 신세계요. 이건 완전한 냉소자 반어죠. 이게 3번, 4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주제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첫눈에 볼 때는 정말 경이로워 보입니다. 문명의 질서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지. 근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추악하게 이를 데가 없죠. 이 경이로움의 양면성. 근데 이게 브레이브란 말이 우리는 멋진 신세계라고 부르지만은 브레이브, 정말 멋지다 이런 말도 있죠. 훌륭하다. 동시에 용감하다는 말도 있지. 흔히 쓰는 건 용감하단 말이죠. 우리 그 멋진이란 말 대신 용감하단 말을 굳이 우리가 빌려 써보자면은 인간이 어쩌자고 저렇게 용감하게 만용에 가득 차서 저 지경까지 달려갔는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제목에서 봤듯이 이게 셰익스피어에 대한 오마주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인간이 절체절명의 자기 파멸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자기 파멸에 이런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은 셰익스피어밖에 없다는 거지. 이 야만국에서 태어난 이 존이라는 야만인이 읽은 책이 바로 셰익스피어 전집이에요. 엄마 린다를 유혹하러 와서 이 난장판을 벌이는 포피라는 사람이 전해준 낡은 셰익스피어 전집. 이 소설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셰익스피어 전집이 이 멋진 신세계라는 혹독한 그 인간 말살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무기예요. 이 셰익스피어 전집. 이건 여담입니다. 여담이니까 어떤 의무감이나 강박감 이런 거 전혀 갖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충동처럼 셰익스피어가 읽고 싶어져. 첫째는 무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둘째는 폼을 잡고 싶어서. 폼이 인생의 10분의 9라 그랬지. 그리고 뭔가 이 AI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열쇠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어떤 이유든 충동적으로 셰익스피어 전집을 딱 삽니다. 셰익스피어 전집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번역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처음부터 뭐 4대 비급부터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셰익스피어를 하나하나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야, 무슨 이게 무슨 뭐라 그러지? 무슨 만병통치약 이 장사꾼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스메 소세키나 루시느 경유에서 도스토옙스키, 프란츠 카프카 만나면서 정말 세상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만 공부하다가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기 시작한 거죠. 전혀 다른 영역이었어요. 언젠가 한 10여 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셰익스피어 전집을 한 5개 버전을 놓고서 읽기 시작했어요. 6개월 거쳐서. 그리고 BBC에서 만든 그 전집 드라마가 있거든요. BBC에서 최고의 이 배우들을 동원해서 배우들과 함께 최고의 그 연극 무대 촬영도 그렇고요. 그 DVD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나는 그때 싸게 구했는데 전집을 그걸 다 봤어요. 정말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은 괴테란다. 그러다 보면은 서양 문학을 어떤 걸 읽어도 당당해집니다.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를 읽어도 그렇고, 그죠? 뭐 러시아 문화 읽어도 그렇고, 프랑스 문화 읽어도 그렇고, 정말 당당해집니다. 네, 한번 그런 시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5분 빠르다 그랬죠? 5분 느리다고? 느리면 어떻게 시간을 봐야 되지? 지금 시간을 제대로 못 본다는 사람들의 원선이 자자해서 알겠습니다. 서기 2540년 포드 기원 632년입니다. 포드 기원이라고 했는데 포드 알죠? 포드? 이 포드 자동차 만든 1908년에 T형 포드 자동차가 처음 개발된대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해서 표준화된 그 노동 이 설계 있죠? 이런 경영 시스템에 의해서 포드 T자형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포드 기원 원년이에요. 이 브레이브 뉴월드의 종교는 포드교죠. 그죠?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대의 유일한 신은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 화폐입니다. 화폐. 이거밖에 없죠. 유일신이죠. 유일신.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건 셰익스피어 말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아테네 타임원에서 한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신의 다른 현신이 포드가 신이죠. 이거 단결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로 따지면 이때고요. 문명국이 있고 뉴멕시코 멜파이스 특별보호구역. 이 원주민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인디언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아메리칸 원주민이라는 말을 써요. 아메리칸 원주민의 삶을 모델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축제도 그렇고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인물을 보면은 인물 1 유형들은 이 브레이브 뉴월드에 철저하게 예속된 사람들입니다. 또는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무스타파 몬드는 10명의 총통, 디렉터, 총독이라고도 합니다. 10명의 총통 중에 한 명이고 토마스는 중앙 런던 부하 조건반사 양성소 소장이죠. 나중에 밝혀지지만 토마스가 바로 존의 아버지죠. 린다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기만 똘똘 뭉치는 거예요. 헨리 포스터, 레니나 크라운, 베니토 후보는 이 멋진 신세계 프로그램에 완벽하게 적응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레니나 크라운이 중요한 인물이죠. 만인은 만인의 소유다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성적인 관계, 섹슈얼 인터코스가 무한대로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여성이 나오는데 영혼이 없는 아름다움의 그 상징이 바로 레니나 크라운입니다. 그리고 베니토 후보는
알파 인간들, 이 세계에 적응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인물, 이 유형이 여기에 저항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항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존은 여기 원주민 구역에서 온 애, 야만인 구역에서 온 애인데, 이 소장과 린다라는 이 신세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버나드 마르크스는 배양하는 병에 배양을 하는데, 거기에 배양 잘못 실수로 알코올이 한 방울 떨어져서 그런지 뭔가 좀 못났습니다. 애가 키도 작고, 그런데 열등감의 화신인데 이 저항의 네거티브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포지티브한 측면이 있고 네거티브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통해서 포지티브하게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회주의적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위장하거나 어떤 원한으로 복수에 나서는 저항의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버나드 마르크스예요. 이 구분되는 인물입니다. 저항하되 이 저항의 방향성, 벡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헬름 홀츠 왓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신세계에 잘 적응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뭔가를 회의하는 사람입니다. 의심해요. 그리고 글을 쓰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는, 나중에 뒤에서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하겠지만, 이런 세계에서는 시를 쓰거나 문학을 하거나 특히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왓슨도 중요한 캐릭터고, 린다는 존의 어머니인데, 이 소장에게 버림받아서 원주민 보호구역, 야만구역에 살다가 문명구역으로 오죠. 오는데 못 견디고 마약에 중독돼서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18장으로 이루어진 디스토피아 소설, 특히 3장의 대입법적 구성에 주목하라.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예요. 소마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마약. 이 소마가 무엇인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소마 섹스 스크린입니다. 이게 3S죠. 이 스포츠를 넣어도 돼요. 이 골프가 나오긴 합니다. 이거 1984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더블 팅크라는 말 들어봤죠? 이 멋진 신세계와 1984는 끊임없이 비교가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984는 억압적이에요. 빅브라더가 감시하죠.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합니다. 특히 더블 팅크를 통해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진실로 믿는 거지. 그죠? 전쟁은 평화, 예속은 자유, 무지는 힘, 이런 슬로건 있잖아. 그죠? 그게 바로 더블 팅크의 사례들이지. 그리고 뉴스피크라는 말로 언어를 끊임없이 왜소화함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정서를 얄팍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또 기억의 조작 등등 통제가 더 강한 측면을 보인다면은, 과학기술이 인간을 지배한다면 이쪽 멋진 세계에서는 우리를 다 풀어줌으로써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지. 인간의 욕망을 다 용인해버림으로써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성적인 관계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버리지.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조금만 고통스럽고 불편하면은 다 소마를 매겨버려요. 다 지워버립니다. 고통 없는 세상. 그래서 이 소설의 키워드가 불행해질 권리입니다. 불행해질 권리. 존이 마지막에 무스타파 몬드랑 총통과 토론 또는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요구하는 권리가 바로 불행해질 권리입니다. 늙을 수 있는 권리, 고통받을 권리, 내 인간의 권리를 달라는 거죠. 모든 게 소마로 다 치유가 된다면 그게 무슨 인간이겠냐는 겁니다. 결국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작품이 디스토피아 소설의 고전을 일으키지만은 질문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